안녕하세요. 이번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2 세션 발제를 맡은 14기 고사연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차원 축소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다뤘던 비치도 학습 1을 간단히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안에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그리고 강화 학습이 있다고 배웠죠. 저번 주엔 그 중에서도 비지도 학습의 클러스터링에 관해 다뤘습니다. 클러스터링은 정답 레이블 없이 데이터 간의 유사도 또는 거리를 기준으로 비슷한 데이터들을 그룹으로 묶는 방법입니다. 즉, 이 데이터들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묶이는지를 모델이 스스로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에는 크게 하드와 소프트, 그리고 구조에 따라서 플랫, 하이어라이컬, 그리고 덴시티 베이스드 클러스터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는 여기 있는 것들을 배웠는데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의 군집 평가 지표는 SSE, 엘보, 그리고 실루엣 같은 지표가 있었고, 거리 척도로는 유클리디안, 맨해튼,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 등을 사용했습니다. 복습을 짧게 마치고 이제 오늘 세션에서는 이 중에서도 비지도 학습의 차원 축소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확장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 데이터의 구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왜 차원 축소가 필요한지, 그리고 고차원 데이터가 어떤 문제를 가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차원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원의 저주, 두 번째는 다중 공선성,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각화의 한계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원의 저주입니다. 데이터 학습을 위해 차원이 증가하게 되면 학습 데이터의 수가 차원의 수보다 적어져 모델 성능이 저하됩니다. 다시 말해서 관측치보다 변수의 수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차원의 저주인데요. 그림의 맨 왼쪽에 변수가 한 개인 1차원을 가정해 봅시다. 선 위에 이렇게 관측치들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데이터를 차원만 2차원으로 한번 늘려봅시다. 그러면 점들 사이의 거리가 1차원 때보다 더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3차원 그림을 보면 점들 사이의 공간이 더 많이 빈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빈 공간이 많으면은 모델이 노이즈를 패턴으로 착각하게 되어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에 다뤘던 KNN이나 클러스터링 같은 거리 기반 알고리즘의 성능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다중공선성입니다. 다중공선성이란 설명 변수들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거의 설명될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변수 간 강한 상관성이 왜 문제가 되냐면, 회귀 분석을 배운 분들은 아실 테지만 예시를 함께 봅시다. 여기서 y가 학점이고 x1이 혈중 알코올 농도, 그리고 x2가 일평균 음주량이라고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일평균 음주량이 높으면 당연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학점 y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평균 음주량에 설명하는 효과를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중복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귀 개수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당연히 모델 해석이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시각화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은 많아야 3차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데이터는 수십 차원, 수백 차원에 존재하는데요. 이 말은 곧 고차원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2차원이나 3차원으로 변환해서 우리가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앞의 문제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고차원 데이터는 학습도 어렵고 해석도 어렵고 시각화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원 축소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차원 축소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원 축소에서 말하는 차원, 디멘션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원의 수는 변수의 수, 즉 베리어블의 개수이고 데이터 프레임의 관점에서는 열, 컬럼의 개수, 그리고 다시 말해 피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원 축소란 다차원 데이터셋에서 이 변수, 즉 피처의 개수를 줄여서 새로운 저차원의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예시에서 고객의 만족도 평가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족도 점수라는 단일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의 숫자로 고객을 비교하게 되겠죠. 이때 해석은 매우 쉽지만 정보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족도를 서비스 품질, 가격 만족도, 재구매 의사, 배송 만족도 이런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설문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러한 경우에는 만족도를 여러 항목으로 세분화했기 때문에 데이터의 차원이 커지게 되겠죠. 이는 고객의 행동을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분석 복잡도가 증가해서 해석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만족도를 하나의 종합 점수로 표현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하게 각 항목 점수를 가중평균 내서 종합 만족도라는 하나의 점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개의 피처를 하나의 피처로 줄이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차원 축소의 직관적인 예시입니다. 차원 축소의 목적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목적은 노이즈 리덕션, 즉 노이즈 제거입니다. 현실 데이터에는 특정 오차나 의미 없는 변동 때문에 실제 패턴과 무관한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차원 축소를 통해서 이런 불필요한 변동을 제거하면 모델이 더 안정적으로 학습되고 일반화 성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럭처 프리저베이션인데 데이터 구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고차원 데이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패턴이나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간 상대적 관계를 저차원 공간으로 축소해서도 보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redundancy reduction인데 중복 정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변수가 중복 정보를 제거해서 다중 공선성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각화와 해석 가능성인데 아까 봤다시피 고차원 데이터는 사람에게 직관적으로 이해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2차원에서 3차원처럼 작은 저차원으로 투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후에 나올 TSN이나 UMAP 같은 방법은 이러한 시각화에 매우 특화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원 축소를 수행하는 두 가지 방법론적 접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처 셀렉션인데 말 그대로 전체 변수 중에서 분석 목적에 가장 중요한 일부 변수만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특징은 원래 변수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단순해지고 결과 해석도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처 익스트랙션인데 오늘 세션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기존 변수들을 변환하거나 결합해서 새로운 저차원 표현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각 변수의 개수는 줄어들지만 각 변수의 직관적인 의미는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차원 축소 방법들을 오늘 같이 배워볼 텐데 데이터 간 관계의 형태에 따라서 적절한 기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리니어 퓨처 익스트랙션,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PCA부터 보겠습니다. PCA의 정의는 고차원 데이터 집합이 주어졌을 때 기존 데이터와 가장 비슷하면서도 더 낮은 차원의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인데 단순히 차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데이터 구조와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차원을 줄인다는 점입니다. 직관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방향, 즉 principal axis라는 주축을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방향으로 데이터를 투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산은 최대화되고 정보 손실은 최소화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서로 직교하는 새로운 축, 즉 주성분으로 변환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가장 중요한 축을 새로 만드는 것이 PCA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PCA가 풀고자 하는 핵심 질문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2차원 공간상의 데이터를 1차원으로 축소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데이터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차원을 축소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체크 표시해놓은 맨 오른쪽 그림이겠죠.
왜냐하면 왼쪽 두 개처럼 축소하면 점들이 겹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차원 축소를 하면서 겹치는 점들이 생겼다는 것은 정보의 유실이 발생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실을 최소화하면서 1차원으로 축소를 하려면 분산을 최대화하는 직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좀 더 멋들어지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내적하고 싶을 때 어떤 벡터의 데이터를 내적해야 원본 데이터 구조를 가장 잘 보존할까요? 당연히 데이터 분포의 중심을 축으로 하는 벡터를 찾으면 되겠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딱 대각선을 만들 때 가장 분산이 크게 되고 이게 바로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PCA의 수학적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분산을 가장 크게 만드는 축은 곧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 아이젠 벡터라고 말했었죠. 여기서 공분산이란 두 확률 변수의 선형 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는 두 변수가 얼마나 같이 변화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공분산 행렬은 모든 변수들의 분산과 공분산을 모아놓은 대칭 정사각 행렬입니다. 또한 네, 고유 벡터들이 서로 직교하고 고유값 분해가 가능하다는 중요한 성질을 가집니다. 이 그림은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 분해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고유 벡터는 데이터가 퍼져 있는 주요 방향, 그리고 고유값은 해당 방향으로의 분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PCA는 고유값이 큰 순서대로 고유 벡터를 정렬하고 그 순서대로 주성분 PC1, PC2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요한 순서대로 주성분을 구하는 것이 돼.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적했을 때 데이터 X를 어떤 벡터로 내적했을 때 그 결과의 분산이 최대로 하는 벡터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수식에서 계산을 하면은 아래와 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벡터의 크기가 무한히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벡터의 길이가 1이라는 제약 조건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를 풀기 위해서 라그랑주 승수법을 적용하면 시그마 벡터는 람다 A와 람다 벡터와 같다. 즉 분산을 최대화하는 벡터는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을 했으니 이제 PCA의 실제 알고리즘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변수를 센터링합니다. 이는 각 변수들의 평균을 0으로 만들어준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의 분산을 가장 크게 하는 축 PC1을 찾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앞에서 찾은 축과 수직이면서 분산이 가장 큰 축을 또 찾습니다. 그러면 이 2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원본 데이터의 차원의 수만큼 새로운 축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P개의 축을 찾았다고 했을 때 분산이 작은 변수는 설명력이 낮다는 의미이므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 제거하는 개수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엘보우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왼쪽에 있는 스크린 플롯을 보면은 고유값이 주성분 순서대로 점점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가 급격하게 꺾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엘보우 이후의 주성분들은 기여도가 작다고 보고 제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 분산 비율 기준입니다. 전체 데이터 분산 중에서 누적 분산이 80% 이상이 되도록 주성분의 개수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실무에서도 전체 정보의 80에서 90% 정도만 설명을 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이저 룰인데 이는 고유값이 1보다 큰 주성분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PCA 전에 데이터를 표준화하면 원래 변수가 하나가 갖는 정보량, 즉 분산이 1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유값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원래 변수 하나만큼의 정보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어서 제거를 해도 됩니다. 이제 PCA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예시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응용은 이미지 압축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 곱하기 200 픽셀 크기의 흑백 이미지 하나가 있을 때 이는 4만 차원의 데이터입니다.
이 이미지를 그대로 저장하고 처리를 하기에는 차원이 너무 크겠죠. 그래서 PCA를 적용하면 이 훈련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주성분들, 예를 들어 PC1부터 PC4까지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이미지는 이 주성분들에 대해 갖는 개수값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4만 개의 숫자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4개의 숫자만 저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테스트 example을 보면은 PC1에서 PC4의 개수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다시 복원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세부적인 디테일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얼굴의 핵심적인 형태와 구조는 잘 유지되고 있어서 학습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A는 이미지 노이즈 제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의 특징은 보통 분산이 작은 방향에만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중요한 구조는 분산이 큰 주성분에 담기고 노이즈는 분산이 작은 뒤쪽의 주성분에 담깁니다. 그래서 PCA에서 분산이 작은 주성분들을 제거하고 앞쪽 주성분들만 이용해서 이미지를 복원하면은 이미지의 주요 정보는 유지하면서 노이즈를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의 맨 오른쪽을 보시면 노이즈가 낀 이미지보다 PCA로 복원한 이미지가 훨씬 깔끔한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CA와 자주 비교되는 LDA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LDA는 Linear Discriminant Analysis로 주로 지도 학습에서 사용하는 차원 축소 분류 기법입니다. LDA는 레이블이 주어진 데이터를 하나의 직선으로 투영해서 서로 다른 클래스들이 가장 잘 구분되도록 하는 방향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LDA는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각 클래스 내 분산은 최소화하고 클래스 사이의 분산은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bad 프로젝션에서는 클래스가 겹치지만 X축 부분의 good 프로젝션에서는 하나의 축만으로도 클래스가 잘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CA와 LDA 차이를 보자면 먼저 PCA는 비지도 학습 기반의 차원 축소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없고 분산을 최대화해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축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에 LDA는 지도 학습 기반의 차원 축소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있고 클래스 내 분산을 최소화하고 클래스 간의 분산을 최대화해서 서로 다른 클래스를 잘 구분하는 축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PCA 축은 전체 데이터 기준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분류 관점에서는 LDA 축이 더 적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선형 특성 추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비선형 특성 추출이 필요하냐면 선형 모델은 곡선 형태처럼 비선형적인 데이터의 구조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데이터가 곡선 모양으로 분포해 있는데 여기에 PCA를 적용하면 주성분 축이 직선 방향으로만 접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구조는 곡선인데 PCA는 직선으로 표현하려다 보니 데이터의 핵심 구조를 놓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른쪽의 스위스 롤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3차원처럼 복잡하게 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저차원에서 비틀린 구조를 가진 데이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형 기법 대신에 비선형 구조를 직접 고려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선형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을 함께 볼 텐데 여기서 핵심 질문은 고차원 구조를 저차원에 어떻게 보존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입력이 거리나 유사도 행렬 기반이면 MDS라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데이터가 저차원의 비선형 공면, 즉 매니폴드 위에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지 봅니다. 이때 yes라고 대답하게 되면 전역 구조를 살리고 싶을 땐 아이소맵, 국소 구조를 보존하고 싶을 땐 LLE, 그리고 확률 분포 기반 시각화에 집중하고 싶다. 그럼 TSM이 지역과 전역 구조를 균형 있게 보고 싶다. 이러면 UMap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갈래로는 선형 방법을 커널로 비선형 확장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예라고 대답했을 때 PCA를 비선형으로 확장하고 싶으면 KPCA를 사용하고 LDA를 비선형으로 확장하고 싶으면 KFDA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씩 알아볼 텐데 먼저 MDS,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DS는 데이터 간의 거리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차원을 축소하는 기법입니다. 즉,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비슷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차원 공간에서의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들이 저차원 공간에서도 최대한 유지되도록 좌표를 찾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단어들이 비슷한 감정끼리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언뜻 보면 클러스터링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할 수 있는데, MDS는 거리 행렬을 입력받아 그래프처럼 좌표를 출력하는 시각화 도구이고, 클러스터링은 원본 피처 행렬을 이용해서 클러스터 레이블을 출력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MDS와 PCA의 차이를 간단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PCA는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받아서 분산을 최대화하는 축을 찾는 방법입니다. 반면 MDS는 입력이 거리 또는 유사도 행렬이고 데이터 포인트 간의 관계를 보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PCA를 사용해야 할 때는 데이터가 선형 구조를 갖고 있고 데이터의 변동성에 집중하고 싶을 때이고, MDS를 사용해야 할 때는 데이터가 비선형 구조가 있을 때, 그리고 거리 또는 유사성에 집중하고 싶을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비선형 차원 축소의 핵심인 매니폴드 러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건 고차원 데이터가 실제로는 저차원의 비선형 공면 위에 놓여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는 고차원 공간에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저차원 매니폴드 위에 분포하고 가까운 점들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이 관계를 보존하면 전체 구조도 복원할 수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같은 데이터에 아까 본 스위스 롤 형태의 데이터이죠. 여기에 여러 가지 매니폴드 기법을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말려있는 데이터를 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은 원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는 아이소맵이라는 매니폴드 러닝을 거친 결과인데, 비틀린 구조를 잘 펼쳐서 저차원에서도 실제 구조를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PCA를 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전체 분산만 고려하다 보니까 비선형 구조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는 PCA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커널 PCA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매니폴드 학습 방법들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씩 보기 전에 제가 준비한 게 한 반 정도 지나서 쉬는 시간을 5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접힌 데이터를 피는 매니폴드 러닝의 학습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소 맵입니다. 이는 고차원에서 유클리디안 거리가 비선형 구조에서의 실제 거리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데요. 아이소맵은 곡면을 따라 이동하는 거리, 즉 지오대식 거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면은 겉보기 직선 거리는 짧지만 실제 표면을 따라가면 거리가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이소맵은 이 지오대식 거리를 기준으로 MDS를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작 과정은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KNN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K개의 인적 포인트를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웃들을 기반으로 가중치가 적용된 그래프를 형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프 위에서 최단 경로를 계산해서 지오대식 거리로 근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거리 행렬을 MDS에 입력해서 저차원으로 매핑합니다. 다음으로는 LLE, Locally Linear Embedding입니다. LLE는 각 데이터 포인트가 주변 이웃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가정을 사용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비선형 전체 구조가 아주 작은 지역에서는 선형처럼 보인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국소 지역의 정보를 잘 보존하면 비선형 구조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면은 각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 KNN 가까운 이웃을 찾고 이웃들의 선형 결합으로 원래 점을 재구성합니다. 이때 가중치를 고정한 채 저차원 공간에서도 같은 가중치 관계가 유지되도록 좌표를 찾으면 됩니다. 즉, 이웃 관계를 그대로 복사해서 저차원에 옮기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렌이의 예시로 이 그림이 있는데 이 예시들은 다 입술 이미지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차원은 매우 높지만 사실 발음 변화라는 저차원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분석하면은 PCA 결과에서는 왼쪽처럼 구조가 흐트러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른쪽처럼 LLE 결과에서는 비선형 구조가 훨씬 잘 보존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는 시각화에 많이 쓰이는 TSNE 방법입니다. TSNE는 고차원에서의 이웃 확률 분포와 저차원에서의 이웃 확률 분포가 최대한 비슷해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확률 분포 사이의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왜 TSNE는 저차원에서 정규 분포가 아닌 T 분포를 쓰게 될까요? 왜냐하면 정규 분포는 꼬리가 짧기 때문에 멀리 있는 점들이 충분히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T분포는 꼬리가 두꺼워서 가까운 점은 더 가깝게, 먼 점은 더 멀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분포를 사용했을 때 군집이 더 잘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TSN이라고 T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포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NE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로 퍼플렉시티를 사용합니다. 이는 한 데이터 포인트가 유효하게 고려하는 이웃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플렉시티가 작으면 위에 있는 그래프처럼 매우 국소 구조를 강조하게 되고 퍼플렉시티가 크면은 아래 그래프처럼 좀 더 넓은 구조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조절함으로써 지역적인 구조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SNE, TSNE와 LLE를 한번 비교해 보자면 먼저 LLE는 이웃을 고정된 개수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K가 5라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5개의 이웃은 항상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연한 남색 5개 이웃이 항상 바뀌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SNE는 이웃을 확률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점들뿐만 아니라 조금 떨어진 점들도 확률적으로는 이웃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연한 남색과 진한 남색 모두 확률적으로는 이웃으로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최근 가장 많이 쓰이는 시각화 방법이 UMap입니다. UMap은 데이터의 위상 구조와 거리 관계를 보존하면서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데이터를 그래프 구조로 보고 그 구조를 저차원에 잘 옮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핵심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n 네이버와 min distance라는 것인데 n 네이버는 얼마나 넓은 구조를 볼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을수록 미시적인 구조를 고려하고 클수록 전체 구조를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 디스턴스는 클러스터를 얼마나 조밀하게 만들지 간격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작을수록 더 밀집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클수록 더 넓은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조절해서 시각화 스타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UMap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먼저 9차원에서 그래프를 만들고 이를 퍼지 심플리시컬 컴플렉스로 표현합니다. 이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서로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률처럼 표현한 그래프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점이 저 점이랑 얼마나 가까운지를 숫자로 표현해 놓은 네트워크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차원 그래프와 저차원 그래프가 최대한 비슷해지도록 최적화를 합니다. 민 디스턴스를 줄이면 클러스터 내부가 조밀해지고 클러스터 간 분리가 강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 커널 트릭입니다. 커널 트릭은 비선형 데이터를 고차원 공간으로 매핑한 뒤 선형 방법을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SVM에서 쓰던 아이디어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입력 공간에서는 비선형으로 분리되지 않던 데이터도 더 높은 차원으로 옮기면 선형적으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널 트릭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커널 PCA와 커널 FDA가 있습니다. 먼저 커널 PCA, KPCA는 비선형 커널 함수를 이용해서 고차원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한 뒤 그 공간에서 PCA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공간에서는 곡선 구조였던 데이터가 저차원에서는 잘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널 FDA, KFDA는 LDA를 커널 공간으로 확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입력 공간에서는 비선형이지만 커널 공간에서는 선형 분리가 가능해지고 그 공간에서 LDA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앞, 앞에 있는 PCA와 KFDA의 차이는 PCA와 LDA의 차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비선형 차원 추출 방법을 알아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MDS는 거리를 보존하는 차원 축소 방법이고 아이소맵은 전역 거리를 보존하는 방법, LLE는 국소 구조를 보존하는 방법, 그리고 TSNE와 UMap은 시각화에 특화되어 구조를 보존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커널 PCA, 커널 FDA는 선형 기법을 비선형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 목적이나 보존하고 싶은 구조, 뭐 거리나 이웃, 전역 아닌 국소 지역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큰 틀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머신러닝 방법은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영역에 공통적으로 걸쳐 있는 개념이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우리가 배운 차원 축소입니다. 차원 축소는 비지도 학습에서는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거나 시각화하는 데 쓰이고 지도 학습에서는 노이즈를 줄이고 성능을 높이기 위한 전처리로 활용이 됩니다. 여기는 복습하시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